1999년 8월 28일 토요일 강릉 정동진의 절벽 위에 새로 문을 연 펜션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실족사 또는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15년 후 녹슨 금속통 하나가 모든 진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1999년 8월 27일 금요일 오후 15시 강릉.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에서 동쪽으로 300m 떨어진 절벽 위에 하얀색 2층 펜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문예린이라는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나이는 29세, 서예 학원을 운영하는 서예 강사였습니다. 검은색 캔버스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의 손엔 커다란 액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개인전 먹이여름에 출품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예린은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서예동호회 묵향회 회원 7명이 함께였습니다. 여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한 것이었죠. 회원들은 1층 201호와 202호에 나누어 묵었고 예린만 혼자 2층 203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19시 30분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린은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웃는 건 처음 봤어요. 라고 회원 중 한 명인 박모 씨는 기억했습니다. 예린은 소주 2잔을 마시고는 머리가 아프다며 21시경 먼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1시 45분 예린은 203호 창문을 열고 회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돋이 보러 가자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2시 30분경 회원 중 한 명이 203호 방향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펜션 뒤편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23시 15분 모든 회원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펜션은 고요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약속된 해돋이 시간. 회원들이 203호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과 함께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바닥엔 그을린 플라스틱 샴푸병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7시 15분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온 순경 2명은 현장을 간단히 둘러본 후 실족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벽 아래는 수심 15m의 바다. 조류가 빠른 이곳에선 시신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수사가 이렇게 빨리 종결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1999년은 과학수사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릉 같은 지방도시에는 전문 감식반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둘째, 변사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 소명 요건이 높아 압수수색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셋째, 펜션 주인이 객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빠른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색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1999년 9월 2일 강릉경찰서는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종결했습니다. 실족 또는 자살 추정. 그것이 공식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2014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동진의 안도로 확장공사 현장. 포크레인 기사 최모 씨는 절벽 아래 낡은 배수로를 철거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녹슨 금속통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지름 30cm, 높이 40cm의 원통형 용기였습니다.
오후 14시경 강릉경찰서로 넘겨졌고 감식반 입회하에 금속통을 봉인 개방했습니다. 통 안에는 파라핀 왁스로 여러 겹 밀봉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내자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바다 소금기에 절여진 듯 누렇게 변색됐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스케치북 조각들과 함께 작은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 프라이베, 영어로 쓰인 손글씨 라벨이었습니다. 금속통은 증거물 봉인 처리되어 감식반으로 넘겨졌습니다. 스케치북 조각 중 하나에서 잉크가 번진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은 불빛이 꺼지는 걸 싫어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 문장의 필체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에서 15년 전 실종된 문예린의 필체와 동일 필기자일계 연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은 문예린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딸의 일기장과 서예 작품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종이 재질이었습니다. 스케치북 조각은 예린이 전시회에서 사용했던 전통 한지와 섬유 구조 및 표백, 도침 특성이 동일형으로 판정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은 강력계 윤도현 경이었습니다. 41세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15년 전 문예린 실종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윤도현 경위는 먼저 1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는 불과 5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진술서가 전부였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금속통에서 발견된 스케치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또 다른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종이가 겹쳐지면서 생긴 눌림 흔적이었는데 적외선 촬영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향 2층 서랍 아래의 봉투.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14년 6월 20일 윤도현 경위는 15년 전 사건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1999년 8월 전후의 카드 결제 내역을 전산 복원 시스템을 통해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1999년 8월 27일 16시 42분 정동진 인근 주유소 결제 내역. 영수증에는 휘발유 7.6리터가 찍혀 있었고 결제자는 최준호, 당시 3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 연료 탱크로 주유하기엔 기록된 주유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유소 직원의 진술서가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작은 양만 넣더니 트렁크 쪽에서 뭔가 통을 꺼내 잠시 옮겨 담는 걸 봤습니다.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경찰은 이 진술과 영수증의 주유량이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별도의 용기에 옮겨 담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최준호는 누구였을까요? 수사 결과 그는 문예린이 운영하던 서해 동호회 묵향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오래된 회원 중 한 명이었죠. 1997년부터 2년간 예린에게 서예를 배웠고 전시회 때마다 작품 운송과 설치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휴대용 용기에 휘발유 7.6리터. 일반적으로 펜션 숙박객이 휘발유를 별도로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주유도 아니고 난방용 등유도 아닌 휘발유를 왜 구매했을까요? 윤도현 경위는 당시 묵향회 회원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15년이 지난 시점이라 연락이 닿은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자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최준호는
그날 펜션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15시경 함께 도착했는데 준호만 18시경 혼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작품 운송 때문에 늦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둘째, 준호는 예린의 작품 중 하나인 염도라는 대작을 운송했다고 했습니다. 가로 150cm, 세로 200cm의 대형 작품으로 예린의 대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그날 염도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준호는 바비큐 파티 도중 여러 번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다, 차에서 뭘 가져온다는 핑계였지만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21시경 예린이 먼저 방으로 올라간 직후에도 준호는 30분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당시 회원 중 한 명인 이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준호 씨가 유독 예린 선생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선생님은 그저 제자로만 생각하셨지만 준호 씨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았죠. 가끔 불편할 정도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2014년 6월 25일 윤도현 경위는 최준호의 현재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15억 원 규모의 중견 업체로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 7월 5일 스케치북 조각에서 발견된 남향 2층 서랍 아래 봉투라는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윤도현 경위는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사건 현장이었던 펜션은 2004년 폐업 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다른 주인이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를 뜯어낸 자국, 바닥재를 교체하다 마는 적들이 그것이었죠. 이런 리모델링 시도가 오히려 일부 증거를 보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향 2층이라는 것은 바로 203호 예린이 묵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가구 배치는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옷장, 그리고 창가 쪽 서랍장이 그대로 있었죠. 윤도현 경위는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살펴봤습니다. 3개의 서랍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랍 아래라는 단서를 따라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아래쪽을 확인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밑바닥과 바닥 사이, 이 모델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8cm 정도의 틈새에 누런 봉투 하나가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랍장은 이 모델링 시도 과정에서 이동된 흔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봉투가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장기간 노출을 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봉투 일부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가장자리는 쥐가 갉아먹은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의 파라핀 성분과 먼지 피막 덕분에 지문 일부가 부분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갤러리와 맺은 작품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1999년 8월 15일자로 작성된 이 계약서에는 작품명 염도, 매매가 1,8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개인 컬렉터 김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와의 매매는 8월 15일 계약 및 중도금까지만 진행됐고 잔금 정산과 실물 인도는 9월 1일 갤러리 내 보존 코팅과 액자 교체를 거친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은 그 사이 운송 및 보관 대리를 맡은 최준호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500만 원의 입금확 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문예린이 아니라 최준호였던 것입니다. 메모란에는 대리 수령, 작가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린의 친필 편지였는데 받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내 작품을 팔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염도는 팔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어야죠. 이렇게 몰래 팔아버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갤러리에 연락해서 취소하려 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잔금 1,000만 원만이라도 돌려주세요.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9년 8월 25일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편지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준호는 예린 몰래 작품을 팔고 돈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린에게 들켰고, 만약 그 흔적을 감추려 했다면 그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윤도현 경위는 최준호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300평 규모의 사무실에는 직원 2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이제 48세의 중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15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묻느냐는 것이 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 계셨죠? 윤도현 경위가 물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서해 동호회 워크숍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문예린 씨의 작품 염도를 기억하십니까? 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답했습니다. 염도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낙 작품이 많았으니까. 1,800만 원짜리 작품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준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도현 경위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갤러리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린의 친필 편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림이 불에 탔는데 누가 돈을 신경 쓰겠습니까?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화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준호가 먼저 불을 언급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림이 불에 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불에 탔다는 겁니까? 윤도현 경위가 추궁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2014년 7월 15일 경찰은 최준호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남구 자택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온 것입니다. 빈 금속통 5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 프라이베. 정동진 절벽 아래서 발견된 금속통과 동일한 라벨이었죠. 국과수 분석 결과 잉크 성분과 필체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창고 안쪽에 보관된 오래된 영수증 처리였습니다. 199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문구점에서 라벨지와 금속통을 구매한 영수증, 그리고 주유소 영수증 여러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들이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자동 저장 스냅샷과 임시 파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항목 리스트가 확인됐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27일 펜션 도착 시간 조정 18시. 염도 운송 명목 실제로는 이미 판매 완료. 휘발유 7에서 8리터 필요 휴대용 용기. 23시 이후 실행. 창고 위치 확인. 북쪽 500m 폐허구 창고. 금속통 준비. 이것은 명백한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갤러리에는
운송 중 손상으로 인도 지연을 통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최준호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의 일기장에는 1999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예린은 내 마음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그녀에게 난 그저 호구일 뿐이다. 1999년 8월 1일. 염도를 팔기로 했다. 어차피 그녀는 날 작품 운반책으로만 본다.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1999년 8월 20일. 달을 지우다. 문을 지우면 모든 것이 끝난다. 1999년 8월 26일. 내일이다. 그녀가 편지를 보냈다. 돈을 돌려달라고. 아버지, 병원비라고. 거짓말이다. 그녀는 날 이용만 했다. 이제 끝낼 때가 왔다. 일기의 마지막 장 1999년 8월 28일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났다. 염도는 불에, 달은 바다에. 1800만 원짜리 종이 조각이 타는 걸 보며 웃음이 났다. 아무도 모른다. 2014년 7월 20일 윤도현 경위는 15년 전 정동진 일대를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기에 언급된 북쪽 500m 폐허구 창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죠. 정동진항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500m 떨어진 곳에 낡은 어구 창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주인이었던 박모 씨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죠. 노인은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 신고를 위해 창고 사용 기록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젊은 남녀가 왔었어요. 남자가 하얀 천으로 싼 커다란 뭔가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십니까?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좀 이상했어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팔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돌려달라고 중얼거렸죠. 그 이후엔 저는 창고 열쇠만 주고 떠나서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바닥을 코어링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틈새 5cm 깊이에서 수성 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성 먹물은 문예린이 염도 작품에 사용했던 재료였죠. 더 중요한 발견은 창고 벽면에서였습니다. 벽 한쪽에 손자국이 있었는데 크기로 봐서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손자국은 부분 제도장으로 표면이 얇게 덮여 있었고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페인트층 아래 잔여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미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문예린 씨와의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구성된 그날 밤의 시나리오는 이러했습니다. 최준호는 203호에서 예린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차에 실어 폐허구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염도를 휘발유로 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작품에 불을 붙인 것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재가 아니라 작품만 국소적으로 태운 것이었죠. 그 불길 속에서 예린이 깨어났고 몸부림치며 벽을 짚다 손자국과 혈흔을 남겼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비명을 막으려 했고 결국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그녀를 차량에 태워 절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밀어 바다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작품은 불에 사라졌고 그녀는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2014년 8월 1일 최준호의 차량 관련 추가 증거도 확보됐습니다. 15년 전 그가 몰던 1997년식 차량은 이미 폐차됐지만
당시 정비소 장부에서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9월 5일, 즉 예린이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좌석 및 트렁크 매트 전체 교체를 의뢰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피의자 지하 창고에서 당시 교체된 폐시트와 트렁크 매트를 압수했습니다. 최준호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트를 교체했지만 이를 바로 폐기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사업장 잡자재와 함께 장기간 적치해 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놀프탈레인과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DNA 분석 결과 피해자와 일치하는 미량 혈액이 검출됐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그리고 뒷좌석 바닥에 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물어보니 페인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봐온 페인트 자국과는 너무 달라서 이상했어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최준호는 1999년 8월 27일 밤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휴대용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펜션으로 가져갔고 23시경 203호로 올라가 예린과 대면했습니다. 예린이 작품 판매 대금을 요구하자 최준호는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린은 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최준호는 기절한 그녀를 차에 태워 폐허구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염도 작품에 휘발유를 부어 태웠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고 창고벽에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최준호는 그녀를 다시 제압해 절벽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증거들을 금속통에 담아 절벽 아래에 묻었던 것입니다. 2014년 8월 15일 최준호가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체유기, 재물손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최준호는 피해자 문예린의 대표작 염도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1,800만 원의 대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1999년 8월 27일 밤 23시경 피고인은 펜션 203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차량으로 옮겼고 폐허구 창고에서 작품 염도를 휘발유로 태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절벽으로 데려가 바다 아래로 밀어 살해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15년이나 지난 사건을 추측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강력했습니다. 첫째, 범행 계획을 입증하는 컴퓨터 파일의 자동 저장 스냅샷과 일기장. 둘째, 휘발유 구매 내역과 금속통 구입 영수증. 셋째, 창고 벽면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과 DNA. 넷째, 피고인 차량 시트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DNA. 다섯째, 계약금 및 중도금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됐었던 기록.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자신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특히 끝났다, 바다가 다 삼켰다는 기록과 염도는 불에, 달은 바다에 라는 기록은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기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준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며 그 잔혹성과 은폐 시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비록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들은 상호 보완되는 간접 증거의 연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연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외 다른 합리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최준호는 항소했지만
2015년 3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현재 교정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윤도현 경위는 수사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빛이 꺼졌지만 바다는 그 잿빛을 기억한다. 문예린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갔겠죠. 절벽 아래는 조류가 강하고 당시 수색 장비도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15년 후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습니다. 절벽 위에는 이듬해 새로운 전망 공간이 정비됐습니다.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던 곳입니다. 바다를 사랑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며 전망대를 찾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곳이 한 예술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라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라졌는지를. 가끔 정동진을 찾는 노부인이 있습니다. 문예린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예린아, 거기서 잘 빛나고 있지?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수평선 너머로 아주 작은 푸른 불빛이 깜박입니다. 어부들은 그것을 인어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는 해양 발광 플랑크톤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예린이 남긴 마지막 작품일지도 모른다고. 바다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남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이라고. 최준호 그는 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문예린이라는 이름을, 그녀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 했죠.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바다는 기억했고 진실은 드러났으며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1,800만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작품은 창고에서 불태워져 재가 되어 바다로 흩어졌겠죠. 소금의 농도를 뜻하는 염도라는 제목처럼 그녀의 눈물도 바닷물처럼 짠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담은 작품이 타인의 욕심에 의해 재가 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금속통은 현재 경찰서 증거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그 통은 이제 사건 번호 2014에 16255의 증거물 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최준호의 범행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든 라벨 이 문 프라이빗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한 살인자의 서명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각인시킨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동진의 바다는 오늘도 파도칩니다. 15m 깊이의 검푸른 바다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겠죠. 그 중에는 문예린 씨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진실로 밝혀진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돈보다도, 그 어떤 욕망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빛이 꺼지는 걸 싫어했다. 이 문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제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그녀의 불빛은 15년 후 다시 켜졌습니다. 15년이란 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준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겠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휘발유 7.6리터. 그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태워버리기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휘발유를 구매한 기록이 15년 후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사람들, 묻힌 진실, 잊혀진 정의. 그것들을 다시 불러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